그리고 오늘 뭐 준비하신 자료들이 꽤 있는데, 뭐, 예,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네네. 미군이 탈출하면서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75년에 무너졌을 때 그때 일을 갖다 자꾸 오버랩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음,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할까 하고서 네. 나왔습니다. 예, 다시 말씀하시죠. 말씀드리자면은 에, 최근에 네. 20세기 중후반 넘어서 대부분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독재 정권이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민주 정권이 들어선 게 대부분인데 딱 두 케이스에서 말하자면 이제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이 정권을 잡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꽤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독재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국가가 성립되는 게 대부분이고, 딱 두 케이스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독재 공산 정권으로 넘어간 게 두 케이스 정도가 굳이 있다.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명분으로는 예, 민주주의 국가를 예, 걸었던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예. 이제 공산화된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댓글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차가 좀 있어서 댓글로 듣기에는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죠. 뭐 계속 말씀하셔서 목도 아프실 텐데. 네. 저희 방송은 이따입니다. 아, 예, 예. 뭐 이렇게 예, 예. 정해진 각본 이런 거 없고 술 네. 먹으면서도 하고 하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은 실장님, 토니님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집에 갔습니다. 오늘 형수님 생일이래요. 집-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토니님. 동독, 아닙니다. 어딥니까, 두 국가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화가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킬링핀드라고 킬링필드, 예. 해갖고 수백만 명이 이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걸 다, 수백만 예, 명이었어요? 뭐 한 200만, 300만 정도가 와,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예.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구경을 가셔갖고 음, 백골로 쌓아갖고 무늬를 만든 그런 박물관을 견학을 하시고 가죠, 예. 이제 인터넷에다 SNS에다 그 사진을 올린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는 너무나 말끔하게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음, 그걸로 정리가 딱 됩니다만은 베트남이 공산화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잘 않습니다. 모르죠. 예, 지금 예.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그 대외 투자 1위가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예, 공장이 이제 예, 예. 베트남에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음, 그거는 이제 베트남이 개혁 개방한 이후의 일이고 최근의 일이죠. 예, 예. 예, 그 이전에 예. 75년에 이제 사이공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남쪽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오늘 하는 게 요즘 아프간 사태를 맞아갖고 음, 혹시 이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온갖 얘기들이 그죠, 나오는데 그죠.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베트남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아닙니다. 합니다. 이거 들어야죠.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리가 그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는 절대 안 했다면 되죠. 사전 네,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네, 네. 준비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뭐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아니면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하시죠.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봤으면 그러니까, 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뭐 1번, 그럼 제가 딱 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거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단공왕국께서 고조선을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선을 세우셨죠. 그런데 베트남도 예. 기원전 2800여 년에 웅왕이라는 분이 음, 나골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최초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음. 음력 3월 10일이에요. 우연치 않게 우리는 개천절이 10월 3일이고, 뒤집어졌네요. 예, 예, 베트남은 예. 개천절이 3월 10일입니다. 음, 이제 그리고 쭉 이어 내려오다가, 우리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네.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갖고,
위대한 조선이 무너지면서 한사군이 설치돼 갖고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이 이제 한나라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이 기원 전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예, 시작했네요. 예. 근데 이제 베트남도 그 유사하게 네, 네. 그 당시는 이제 남월이라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 지금은 하노이 근방에 있었는데 네, 네. 한무제가 쳐들어와 갖고 기원전 111년에 쳐들어와 갖고 남월을 갖다 멸망시키고 한 구군을 세웠어요. 군을 갖다 9개를 세웠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데 그 다음부터 역사가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건국돼 갖고 한사건을 밀어냈는데 베트남에서는 중국 지배가 한 1000년 정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건국하는 10세기 중반 정도에 이제 오권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중국군하고 싸워서 물리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오권이 이제 그 베트남을 통일한 거는 아니어서 한 30년 정도 옥신각신하게 싸우다가 그 여씨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자, 잠시 아시아 역사 강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실 게 많을 겁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968년에 그 대월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시아에서 앞에 나라 이름을 한자를 쓰고 대자를 세우는 거는 중국의 제국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서 그죠, 19세기 말에야 대자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대월이라고 그래서 이미 10세기에 쓰고 황제를 칭하고 그 당시 이미 연호를 쓰는 칭제권원을 해갖고 이 나라가 1800년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대월제국이 꽤 길게 내려갔는데 중간에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한 20몇 년간 원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고려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갖고 강화도로 올라가서 항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상간 밀림지간에서 그 항쟁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가 갖고 이제 프랑스가 들어와 갖고 이제 천주교 포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호령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발끈해 갖고 우리의 종주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쵸. 왜 니네가 그러냐 해갖고 청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홍장이가 텐진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그 종주권을 포기해요.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식민지가 되었다가 이제 45년에 이제 그 독립을 하면서 북쪽은 호치민이 다스리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고 그죠. 남쪽은 베트남 공화국이 돼갖고 이제 남북이 분단을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네요. 우리랑. 그리고 75년에 북이 쳐들어와 갖고 사이공을 갖다 점령을 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75년에 이제 저기는 공산화가 졌고. 네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그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북부가 남부를 갖다가 집어먹었기 때문에 북부는 승리자고 남부는 패배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남부에도 베트공이라고 해갖고 북을 갖다 지원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일부 주사파가 있긴 한데 그 규모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쪽에 이제 그 자유월남의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베트공을 지지를 했어요. 민중들이, 국민들이. 네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반까지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문재인 지지율이 40% 나오잖아요.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이 반은 될지 모르지만 좌파 성향이라고 친북, 종북, 뭐 이렇게 충북. 문재인을 지지하면 친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가게 하면은 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적의 숫자는 줄을수록 좋고 아군의 숫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괜히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적편으로 만들어서 적의 숫자를 불리드가는 굉장히 하책입니다. 너 친북 아니니까 우리 쪽으로 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을 갖다 그냥 거의 집어삼킵니다. 왜냐하면 대개 통일을 하고 나면은 헌법을 새로 만들고 국호를 새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호를 그대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지금 정식 국호가 그거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월명의 정식 국호가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꼴이 나면 그러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의 헌법이 지금 베트남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콩들,
공산 그렇죠. 월남의 헌법을 그대로 갖다 쓴 그대로 거네요. 쓰고 지금 집권당 자체가 공산당이고 그러죠. 일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베트공을 등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베트공 남도에서 그 남부 인사들은 거의 등용을 안 합니다. 해서 통일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나는데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내각보다는 정치 국원이 더 중요한 포스트잖아요. 그죠, 거기가 더 그죠. 정책 결정을 맞아. 하니까. 예, 예. 정치 국원이 17명인데 그중 남부 인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자리가 35자리가 있었는데 예. 남부 출신한테 6자리밖에 안 줬습니다. 음,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이제 북쪽이 음. 남을 먹어가는 그런 형태였죠. 북베트남이 완전히 덮어 쌓아버려야 네네. 되는. 그리고 이제 경제 쪽으로도 보면은 공산화가 됐으니까 사유재산 몰수해야죠. 몰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체를 갖다 전부 다 몰수를 해서 국영기업으로 만듭니다. 음, 토지도 다 몰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헌납이라는 명칭하에 대주주나 예. 이제 매판 자본가를 몰아치는 사람한테 이제 그 재산을 갖다 뺏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 집단 농장화를 시키는데 이 토지 집단 농장화는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베트남 사이공 주변이 가진 좀 독특한 왜 성격인데요. 그러죠? 예. 그 사이공 주변이 이게 메콩강 하류 삼각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예.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경작할 노동력이 노동력이 부족했던 부족해갖고 거구나. 예. 그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 남부 베트남에서는 지주의 힘이 별로 세질 않았어요. 지주가 뭐 갑질을 해?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땅 많으니까 그냥 다른 땅으로 가버려요. 아내나 저희 가서 농사 지을래 이렇게 예, 그게 예. 되는 거네요. 그리고 땅이 많다 보니까 어. 자기가 개간을 하면은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이공 주변의 이 남부 베트남 사람들은 70% 이상이 중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작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성향이 있느냐면 굉장히 자유주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갖고 마을에 모아서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땅 복판에다 자기 집을 짓고 논 한가운데? 예.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하고는 몇백 미터 떨어지게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집단촌이 아니라 산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산당 베트남 침투에 그 굉장히 그 취약해갖고, 이제 미군이나 베트남군 자유국군이 가서 이 사람들을 모아놔야 이제 방어선을 항쟁을 하는데, 하는데, 예. 이거에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베트공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내 땅에서 내가 살고 해야 되는데 왜 모아서 살게 하느냐, 내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하느냐 반발했던 사람들한테 공산당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와서 살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갖고 85년 통일되고 한 10년쯤 돼갖고 전체 이제 남쪽에서 한 30% 40%가 집단 농장화가 됐는데 이 메콩강 유역에서는 3%밖에는 집단 농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압적인 공산당도 못하는 거네요. 못하는 그렇게 됐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화폐 개혁을 하는데, 그죠. 화폐 개혁을 2번을 합니다. 예. 왜냐? 첫 번째는 베트남 공화국의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화폐를 발행을 해서 바꿔줘요. 그런데 그 화폐는 자기네들이 하노이에서 쓰던, 월명에서 쓰던 화폐하고는 다른 화폐를 씁니다. 첫 번째 화폐 개혁에는 완전히 브랜뉴 화폐를 새로 만들어서 개혁을 하는 거네요. 예, 싹 바꿔주는데 화폐를 갖다가 무제한 바꿔주지를 않는 거죠.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치, 그 방법이 있지. 예. 그리고 2번째 화폐 개혁을 해갖고 북쪽에서 쓰는 화폐하고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남쪽 사람들이 갖고 있던 화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버리는 거죠. 자, 이상으로부터 정치하고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무슨 꼴이 되느냐를 알면은 정치가 어땠느니 경제가 어땠니 그거는 사실 남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다뤘느냐.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관심일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김정은이가 쳐내려와서 우리한테 이겨버리면
그다음 내일부터 당장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잖아요. 예, 그런 거죠. 문재인, 이재명이는 잘 살겠지만 우리 류의 사람들은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시간이 들렸는지 네. 모르지만은 그 통일이 된다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과연 북한의 대접을 받을 것이냐. 베트남 보면 딱 나오잖아요. 남부 베트공도 그 고생을 했는데 정치국은 17명 중 하나밖에는 임명을 안 했어요. 안 쳐주는구나. 네. 근데 북한은 그거보다 좀 더 독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통일이 되었을 때 네. 75년대에 그 남부의 인구가 대충 한 2,200만, 한 2,300만 정도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이공 정부에 충성을 하던 공무원이 대충 한 35만, 네. 그리고 경찰이 한 12만, 13만, 네. 그리고 베트남군이 한 1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합치면 한 160만 그러네요.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네. 확실하게 적이에요. 그렇죠. 하노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베트콩 입장에서 봤을 때 월맹, 베트콩이라 불러도 돼요. 월맹이래. 베트콩은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게릴라들이니까. 월맹 월맹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노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이 한 160만 명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에 납품을 한다든가 뭐 이제 전쟁 수행하니까 여러 가지 군수 업체도 생기고 거기다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친정부 인사들. 그렇죠. 네. 그 정부에 하여튼 그 뭐랄까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충 한 300만 정도 됐어요. 맥시멈 500만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베트남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중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네. 1000년이나 지배를 했잖아요. 그건 저도 느꼈어요. 예. 네. 그리고 시시때때로 북에서 쳐들어 내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라면 되게 싫어했지만 중국에서 그 기아가 닥치거나 태풍이 불어가고 쌀을 구할 길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구하기에 동남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베트남 남부 사이공 입장에서 보면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요. 농사짓게. 예.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뭉쳐갖고 대개 동남아 국가의 경제력을 갖다 화교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거기는 화교라고 안 하고 화인이라고 불렀는데 화인. 네. 이 화인의 숫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화인이 남부 베트남 경제의 한 70%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노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숙청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숙청을 하느냐. 예. 이제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고 76년서부터 이 사람들을 갖다 숙청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캄보디아와 다른 점은 학살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죽이진 않았네요. 조직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일 수 도시에서 있었어도, 내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런 저놈이 우리 누이를 갖다 겁탈해서 베트콩 중에 그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조직적으로 학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권 차원의 학살은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죽이질 않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북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남부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하수연이었고 그죠. 자본주의에 문드러졌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깨끗이 씻을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부 사람들, 특히 이제 군인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라. 사상교육을 다시 받아라. 해갖고 등록을 받았어. 이 16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공무원, 군인, 경찰. 그래갖고 쫙 했는데, 76년서부터 이제 등록을 받아서 교육했는데, 하급 공무원이라든가, 하급 하사관 이하, 하급 병사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뿌리 깊게 물들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시키니까 했던 거라 해갖고 3일간 교육을 하고서 내보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3일 교육. 그리고 이제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좀 의심은스럽지만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짧게 교육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군 자격,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하면 말을 치면 경위급 이상, 간부급 이상, 간부급 정도.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 뭐 그다음에 정당 지도자, 1번이죠.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30일 교육을 시킨다고 아, 했습니다. 30일? 예. 장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가고 네. 나니까 30일 만에 풀어놔 주질 않는 게요. 아,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7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81년도에 아직도 30만 명이 교육 중이에요. 5년간 교육을 받고 있네요. 네네. 근데 그 교육이 뭔가요? 이렇게 학교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집단 집단 수용이죠. 수용된 상태로 예, 예. 감옥에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그 수용소에 끌려갔던 네. 사람 중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남대 베트남의 해병대 중령이었던 분의 그 증언이 있는데 네. 2017년인가 증언을 한 게 있어요. 네. 그 영상을 갖다 한번 보시고 나서 그게 설명을 1번 영상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When you say re-education camp, that's the term the communist government used. For us, it was truly a prison. Cái câu hỏi này thì có thể nói là In 1973, when the Americans withdrew from Vietnam, we were in the battlefield. We already felt abandoned by our ally. We already felt that we didn't have enough artillery to fight the war. We didn't have enough supply. We didn't have the support of the American government anymore. So when we got captured and sent to prison, that validated our feeling about being betrayed. Suddenly your ally withdrew from the war, and now you're captured, you're in prison. The communist government were not going to kill hundreds and 100,000 of South Vietnamese soldiers. They wanted to kill us slowly. The Americans signed the Paris Agreement with the North Vietnam, and the South Vietnam signed it with Viet Cong. The communist government wanted us to die slowly in the prison camps. So that's why we felt very much betrayed by the American government at the time. We had to do hard labor every single day for many hours. What did we have for breakfast? Corn. I counted 90 kernels for breakfast at one time. And we have to do hard labor for the communist government days in and days ou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소, 시베리아 유형소 그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노동을 시키고 밤에는 이제 45년에서 75년까지의 자기 행정을 갖다 기록해가서 남 앞에 가서 발표를 하고 서로 비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30만 명 장기 교육을 하니까 비난이 있으니까 일부 이제 그 풀어줬는데 예, 풀어준 사람을 갖다 베트남 사회에서 받아들이긴 어렵다 해갖고 그중 상당수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베트남 정부가 미국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을 텐데 그 미국에서도 여론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미스 사이공이라고 뮤지컬에서 보듯이 미군이 거기서 베트남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서 자식을 본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에 군속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죠. 미군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다 버리고 왔냐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있어갖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쿼터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쿼터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한 35만 명 정도를 받아들였는데 그 쿼터에 이제 이 출소자들하고 그 출소자에 가서 어차피 둬봤자 베트남 사이공 정부 하노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회 불안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내쫓아버리는 게 좋다 해갖고 미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해서 지금 증언한 저 중령님도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그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85년도에도 이제 하노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10,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 10년이 지났는데 네네. 10년 동안 낮에 중노동하고 밤에 반성문 써서 자아 비판하고 10년을 시켰다고요? 예. 그럼 그런 고생을 시키는데 죽는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죽어나죠. 스트레스 받아서 희망이 없어서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아까 옥수수 90알 줬다고 그렇죠. 하네. 그거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베트남은 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데예요. 쌀이 그렇죠. 주식인 사람들한테 쌀을 안 주고 옥수수를 줬어요. 그럼 음, 옥수수는 누가 먹느냐? 돼지 키울 때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치욕스럽겠네요. 그렇죠. 음, 이제 그래갖고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라서 정확한 숫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저때 이제 수용했던 사람들 단체에서 주장하기를 16만 5천 명 정도가 수용소에서 죽었다. 죽었다. 16만 5천. 네네. 예, 꽤 그렇게 많이 죽은 건데요. 꽤 많이 죽은 거죠.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직접 저기 캄보디아처럼 쏴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소련의 예. 시베리아 예, 강제 예, 예. 유용소가 아마 최악의 유용소라고들 알고 그죠. 계실 거예요. 예. 사실 최악의 유용소인데 거기에 연간 사망률이 5%입니다. 전쟁 시는 그게 치솟았는데 전쟁 안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5%예요. 10년 지나니까 50%가 되니까 반쯤 죽었다 싶죠. 그러면은 대충 시베리아 강제 노동소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네요. 수준이었다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얘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제가 한 10년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뉴스를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국경일에 예. 교육을 받고 있던 누구누구 무슨 부 차관을 했던 누구누구가 이번에 석방됐습니다. 10년 전에요? 10년 전에요. 그럼 2010년이잖아요. 네네. 75년부터 2010년이면 35년인가요? 45년? 40? 와. 거의 종신형을 받는 거죠. 그런 뉴스를 갖다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본 걸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져갖고, 이제 대부분 사망해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비난을 두려워해갖고, 베트남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강제, 재교육. 교육을 빌미로 수용소에 한 감옥에 집어넣은 거네요, 예. 그냥. 그리고 이거를 비난을 하는 게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행정 조치로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거법이 사안이라는 없었다는 거네요. 예. 예, 우리 좀 무서워진다. 네네. 우리도 그러면 쟤들이 내려와서 통일되면 위원장님은 한 50년 저는 그냥 하셔야 될 것 저는 같은데요. 무조건 강제 노동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아마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바로 튀겠습니다. 네네. 아까 저기 누가 댓글 은 실장님이 그러셨나? 이거 방송 보는 분들도 다 거기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렇지만은 3일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3일 그죠. 교육했다고 저 사람이 그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시설이 없어서 3일만 하고 내보낼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하면 그죠.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플러스 이제 남쪽 사이공 정부에 붙어서 밥을 먹었던 국영기업체 사람, 거기 납품했던 사람 한 300만 명 합쳐갖고 이 인원들을 갖다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신경제지구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신경제지구가 어디냐면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접경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중앙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베트남 전쟁 영화를 보면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정글이 우거지고 한 800m에서 한 1500m 정도 되는 이제 고원지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밀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배경 그 적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베트남의 주 종족은 비에 쪽이라고 월자를 쓰는 족인데 한 86%, 89% 이 사람들이 비핵 쪽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정글이나 산악지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평지를 좋아해요. 그죠. 논이 정글은 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노이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북쪽은
중국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1000년간 남진을 해와갖고 사이공을 함락시킨 게 200년 전에 함락을 시켜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서 통일이 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800년에 이제 그 천하가 통일이 됐다라고 하고 불과 20-30년 지나서 프랑스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통일 국가로서 같이 산 시간이 별로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있던 소수 종족을 갖다 다 동화를 시켰고 네. 동화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정글로 들어가고 고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해 쪽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고원지대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 대한 낯선 입장에서 곳이죠. 낯설 것이고 불편하고. 그리고 이 고원지대가 베트남 땅이 된 거는 19세기 말에 와서 베트남 땅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낯선 지역이에요. 거기다 갖다 쳐놨는데 네. 그 고원지대 상황이 어떤가 동영상을 찾으려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 60년대 70년대 미군을 갖다 그쪽 지역에 파견하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쪽 상황을 보여주었던 영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네. 그때 그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도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오늘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갖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Villages of the highlands are inhabited by many races, each with a tradition and a way of life distinctly its own.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the French term Montagnards, or mountain people, they are known to themselves by such tribal names as Rade and Hmong, are vastly different from the light-skinned lowlanders whom the world knows as Vietnamese. Believed to be the original inhabitants of the region before the arrival of the Vietnamese more than 2,000 years ago, most of the Montagnards continue to live a Stone Age existence in the midst of the 20th century. Confined for centuries to the isolated areas of the plateaus, the Montagnards have little contact with the city dwellers of the lowlands, take little interest in the complexities of modern life. For most of them, Vietnamese is a foreign language. Through these mountain villages for more than a decade have passed increasing numbers of communist... 네, 영상을 봤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게 이제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잖아요. 네. 이게 저 사람들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호지명이라는 사람 호치민을 갖다 한자로 호지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대부분 다 한자를 써요. 이게 한자 문명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성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이 성리학 발달했다는 얘기. 예. 그래서 19세기까지 베트남을 다스리던 사람은 조선의 성리학자하고 똑같은 성리학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퇴계의 학문 그 책자도 수입을 해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어갖고 말하자면 저기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윗도리를 벗고 다니는 모습을 봐야잖아요. 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이 그죠. 의관을 정제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네. 근데 우통을 벗고 다녀요? 야만족이죠. 중국 사람들하고 사귀기가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을 덜피하면 우통을 벗고 다녔어요. 베트남 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고 야만적으로 보여갖고 그래갖고 사이가 나쁜 건데 저런 땅에 가갖고 살라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나마 정부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만한 층의 사람들을 네네. 저기 보내놓으니까. 예. 그래갖고 85년까지 그러니까 목표는 1000만 명을 갖다 보낸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발도 하고 그다음에 동양의 이제 전통적인 미풍 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라고. 공산당이라고 해서 동양인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다 이제 뇌물 주고 그다음에 그 친인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연, 혈연. 지연, 혈연이 이제 그래갖고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85년까지 230만 명이 저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지금 저 고원지대로. 네네. 그 고원지대로 이주를 할 때 네. 6개월치 식량을 주고 농기구를 주고 너 여기 가게 하라고 그냥 내팽개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갖고 왜 6개월을 줬냐? 저쪽은 이제 기후가 좋아갖고 그죠? 1년에 네. 감호작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지인이 이제 베트남에서 쌀 농사 지는 회사를 다니는데 네. 3모작 하나, 4모작 하나 소출이 비슷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또 왜 그러죠? 예, 베트남 사람들이 4모작 시키면은 노동 강도가 높다고 일을 열심히 안 한대요. 그래서 4모작을 해봤자 3모작 하는 거하고 소출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3모작 돌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6개월치 식량을 정도 주면은 그 개간을 해갖고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산다 해서 이제 주는데 딱 그렇게 개간을 하고 나니까 당시 이제 남부는 군정이거든요. 그죠. 군사 그렇겠죠. 네. 위원회가 이제 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네. 와갖고 야 너 저쪽으로 이사가 해서 쫓아내고 땅을 뺏는 그런 일도 네. 많이 이제 벌어졌어요. 다시요.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개간을 한데 그 개간한 땅 놓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계속 그렇게. 예,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탈출을 해갖고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뇌물을 주고 빠진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몇 명이라고요? 230만 명. 230만 명. 그러면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 여기에 산에 200만 명 이상, 160만, 230만 명이니까 좀 크게 잡으면 한 400만 정도는 어쨌든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격리가 돼 있었네요. 예, 그렇죠. 인구의 10%, 20%?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한 2,200만에서 한 2,300만 정도 됐으니까 남쪽 사람들 20% 퍼센트로 정도 상당히 되겠네요. 높은 퍼센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그 경제 쪽, 특히 토지, 뭐 개혁 정도는 굉장히 좀 그 공산화 스피드가 좀 늦었거든요. 네.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화인의 저항이에요.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경제력을 다 갖고 있고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자려면 이제 배급이란 거를 갖다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배급을 줘야 돼요. 그죠. 그게 잘 돌아가야죠. 배급을 줘야 이 사람들 코를 갖다 꽉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배급을 먹고 타면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를 갖다 딱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배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 관련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옥류관 같은 데 가서 밥을 하나 먹는데 평양냉면이 280원이다. 근데 북한의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한 70원이다. 한 달, 한 달 먹는 게 이제 서너 개 갖고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보통 사람들의 배급 타는 사람들의 수입의 한 85% 정도는 배급으로 나와요. 쌀 이런 거 나오고 그럼 월급은 뭐에 갖고 쓰느냐? 채소까지 배급으로 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채소는 그래서 농민시장에 가갖고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급을 주는 게 꼭 쌀만 주는 게 아니라 TV, 옷, 신발 이런 것도 배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국영삼점에 가서 너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1년에 한 컬레씩 운동화를 준다 그러면 배급표를 갖고 1년에 한 컷씩 그거를 사요. 그 살 때 돈을 줍니다. 그 돈은 국영상점 가격으로 줘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는 95년도 이제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후에는 물가가 하도 왔다 갔다 해갖고 얘기가 안 나오고 총계 얘기하기가 힘들고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하면 월급이 그때 한 6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키로에 0.7원이었어요. 7원이 아니고 0.7원. 100분의 1 정도 되는 1% 정도 되네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 갖고 쌀이 모자라고 시장 가서 쌀을 사 먹는다고 하면 키로에 25원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주는 봉급이라는 의미는 국영상점에 가갖고 물건을 바꿀
그 교환권의 교환권밖에 안 되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급 사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꽉 지게는 거야. 배급이 그 사람 소득의 85%, 90%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네, 거죠.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하려면은 쌀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수기가 돼갖고 1년에 3번, 네. 4번 추수하니까 공산당 그 담당자들이 쫙 나가보면 쌀이 없어? 어떻게 생각? 중국 사람들, 화교인들이 와갖고 이미 쌀을 갖다 다 갖고 간 거예요. 화교들이, 화인들이. 이래 갖고는 공산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배급 없지 시스템이 않습니까? 붕괴되죠. 예, 예.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사이공에 군대를 20만 명을 동원해 갖고 쩌런이라는 한 구역을 갖다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 거에서 모여 사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120만 명 중 60만 명이 이 쩌런 지방에 그 구역에 지역 살고 이름이네요, 있었어요. 쩌런이.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거기 다 살고 있으니까 이걸 20만 명이 되는 군대를 포위해 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 하나하나 잡아 갖고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하라. 당연히 중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발칵 뒤집혀지죠. 왜? 동남아에 퍼져 있는 화교가 1,500만 명인데 본국 정부가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 그죠, 사람들은 그죠. 동남아의 대부분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본국에다 보내는 벌어오는 돈도 굉장히 돈으로 큰데 네. 위신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원조도 꿇고 막 그러거든요. 도전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흉흉한 소문이 쫙 돕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 중국 싫어하는데 베트남이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강경 대책을 하니까 곧 전쟁 벌어진다. 전쟁 난다. 베트남 정부에서 화인들 다 집단 BJ 킴님 감사합니다. 집단 처형하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갖다 확 퍼져나가니까 네. 한 달에 화인 13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중국도 난리가 나고 베트남 쪽도 난리가 나요. 13만 명을 수용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국경선을 폐쇄해요. 그 소문은 하노이 정부 애들이 냈겠죠. 그건 누가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국 불안해갖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는 건 다 아니까. 그죠. 국경을 폐쇄를 하고 나니까 베트남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요. 120만 명 화인 다 추방을 하겠다. 다 나가라. 나가는데 1인당 금 120돈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금 120돈을 내놓으면 나가게 해주겠다. 네네. 출국을 시켜주겠다. 예. 그래갖고 그 화인들이 예. 전 재산을 갖다 그냥 처분을 해갖고 금값이 이제 폭등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네네. 그래갖고 25만 명이 120돈 금을 갖다 바치고 탈출을 합니다.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에 배를 타고 탈출을 해요. 걔들이 보트피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보트피플들이 베트남 비엣 쪽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게 공산치하에서 못 살겠는 자유를 사람들이 찾아 떠나가는 거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중국 화교를 갖다가 베트남 정부가 돈 받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던 화교들이 네네. 돈 내고 나간 거네요. 그게 네네. 보트피플들이네요. 네네. 나 오늘 처음 알았다. 네네. 오늘 처음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많이 안 보시는구나 또. 하필. 네. 예. 그런데 예.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동양의 미풍양속에 따라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120돈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반값 정도를 갖다가 바치고 주고, 정식 허가증을 딱 받고 도장을 받아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탈북하듯이 이렇게 몰래 가는 몰래 겁니까? 나가는 거죠. 밤에 야반 도주, 배를 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 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네요. 아니죠. 예. 죽는 사람은 정식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몰래 나간 사람들과 있어요. 그래갖고
대충 해갖고 돈 내고 나간 사람이 한 25만 명, 예. 몰래 나간 사람이 한 25명에서 한 50만 명이 배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 영상을 갖다 한번 보시죠.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라서 이 보트 피플 얘기할 때는 꼭 요거기서 한 꼭지를 따는 영상입니다. 보트 피플이 화교였다는 거 오늘 또 처음 알았네. 한번 보겠습니다. At first, it's hard to make out. A speck on the horizon. You take a closer look. A boat. A flag. An arm waving. A crowd gathers along the beach. This is the east coast of Malaysia. Final destination, thousands of refugees fleeing Vietnam. Many don't make it this far. They're attacked by pirates, drown, or starve to death. These have made it. But will the Malaysian police turn them away? Or will they be stoned by local villagers? The crowd waits to see how many will survive this time. Only a few fishermen helped the boat people ashore. We joined in. As far as we could tell, no one drowned coming asho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just for that, some were grateful. Thank you, number o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Do you think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Vietnamese refugees? In certain cases, I think that they will accept In certain cases? Which cases? those who have families there, and those who have worked for the Americans, and those who have been in the army. What about the others who have never worked for Americans, who don't have families there? What happens to them? I think that the Americans will make a choice and receive them, or those who haven't been accepted b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will take all. Yes, You really believe that? I hope. Before we left, the people of Palau Bidong asked us if they could send a message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e, the three members of the Vietnamese Refugee Committee here, on behalf of 23,000 refugees, we would like to give this message. It's only for humanitarian reasons, because we are living in very terrific conditions, and we hope that we will get all the help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Please help us to survive so that one day we can live in freedom again as you all. The United States are our only hope. We were also given personal messages to take back, and at almost every turn there was always someone with another letter. In all, we collected almost 1,000 pieces of mail.
And even as we left, there was just one more. 저게 제법 긴 영상을 봤는데요. 예. 저게 이제 보트피플 얘기 나오면은 꼭 나오는 영상입니다. 많은 그쪽이 토막을 보셨는데, 요 영상을 제가 뒤에 배경으로 계속 돌리고 있을게요. 말씀을 하시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탈출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평사님, 보트피플이 대충 한 50만 명 정도로 50만 보셔야 명 된다는 정도, 거죠? 50만 명 정도 봐야 예, 됩니다. 근데 예. 뭐냐면은 동남아의 바다가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바다가 아닙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예. 이 끊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시아의 바다는 사람들의 교육이 굉장히 잦은 바다입니다. 예를 갖다 몇 가지 들죠. 예. 해초스님이 왕호 천축국전을 쓰셨잖아요. 그죠. 천축. 그럼 천축에 어떻게 가셨을까요? 걸어서 가지 않았어요? 저렇게 당나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초스님이 천축에 가실 때는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제 광저우에서 배를 타고 해서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버마를 거쳐서 요들을 치면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이제 인도 북부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쭉 다 돌아오신 다음에 네. 돌아오실 때 아프간, 파키스탄을 거쳐갖고 중앙아시아를 갖다 걸어서 그렇게 돌아오셨죠. 잠깐, 인도에서 위로 중국을 가야 되니까 아프간, 파키스탄. 한데 히말라야가 있으니까 이제 삥 돌아서 오셨죠. 엄청 멀리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초 스님이 네. 그렇게 다닐 만큼 무용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또 하나, 김해 김씨의 시조를 갖다가 누구로 봅니까? 수로? 수로왕이죠. 네. 수로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허시황후 아니었나요? 허시황후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허황우가 네. 천축국 출신이다. 예. 그 설화가 있어요.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설화가 있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그때도 인도하고 뭔가 교류가 커넥션이 있지 있었다는 않았느냐. 거죠? 예, 예. 그 증거가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뭐죠? 지금 그 불탑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허시왕후가 갖고 온 석탑이다라는 탑이 아주 좀 조그매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맣고 이미 다 닳아갖고 이게 석탑이냐 할 정도로. 지금 단독샷 잡았으니까 제가 네네. 카메라 좀 네. 시청자분들하고 눈을 좀 맞춰주시면서. 네네. 굉장히 낡고 네. 다 그 무너져가는 그 석탑인데, 네, 네. 허시왕후가 인도에서 갖고 왔다고 알려진 그런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 20년쯤 전에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돌의 성분이 파사석이에요. 파사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을 태우면은 유황 냄새가 나는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 파사석은 어디서 나냐면 인도 북부에서 나요. 그래서 인도 출신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돌이 인도에서 온 돌이에요.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건가라고 이제 복원을 해봤더니, 인도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남근을 모양을 딴 탑이 있어요. 인도예요. 네네. 수트카라고 그러나 그럴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탑이 있고 그 꼭대기에 조그맣게 뿔처럼 튀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뿔이에요. 인도에서 그 스투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뿔처럼 생긴 그 돌을 잘라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돌도 인도 거고 인도에서 나오는 석탑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굉장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허시왕후가 갖고 온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절부터 어쨌든 교류는 있었다는 예. 거네요. 그런 바다니까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해적입니다. 해적이 들끓는 바다예요. 그럼 해적이 별도냐? 어부가 해적이고 해적이 곧 어부입니다.
네? 어부지 타다가 딱 봐갖고 배가 돈 좀 있어 지나가는데 보이면 하면 덮치는 거예요. 증거는 인멸은 간단합니다. 사람 그냥 바다에 더 집어 던지면 돼요. 그게 현대까지도 왔어요. 현대 노무현 정부 때 예. 주요 외교 현안 중에 하나가 말라카 해협에서 들끓는 그죠. 해적을 소탕하기 그죠. 위해서 예. 연안국 정부들이 모여서 거기에다 해경을 파견을 그죠. 하고 우리 우리도 파견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해경 경비점이 거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 전에 걔들 다 병 걸려온 애들 그거는 예멘 예멘이고 간 거고 말라카에 갔었는데 2004년 이후에 해적이 싹 사라졌습니다. 2004년에 네. 인도네시아 대해일이 벌어져 갖고 그 지역의 그 어촌이 전부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해적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어부가 없어지니까 네. 해적도 없어지네. 그 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중국 사람 탈출하는 보트피 부분은 보물상자예요. 그러네. 황금 120돈을 낼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그 사람들이 바리바리 달러로 싸울 것 바꿔갖고 같겠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털어서 금은 보석 달러는 뺐고 사람들은 바다에다 쳐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트피플들이 탈출 과정에서 그 고난이 그렇죠. 사실은 강도들 해적들 때문이었던 거네요. 해돌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좁은 배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타잖아요. 그죠, 그죠. 침몰하는 데도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저 배는 다행히 네. 해안 근처에서 좌초가 됐으니까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현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치안 위해잖아요. 저 사람들 그죠, 먹여 그죠. 살려야 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지 경찰이 오면은 내쫓는 거예요. 하염없이 바다를 갖다 떠도는 겁니다. 해서 호주까지 밀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도착했다 쫓겨나고 인도네시아 도착했다가 또 쫓겨나고 네. 그래서 호주까지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저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갖다가 네, 네. 밖에 내버린 기민 정책이에요. 50만 명이 넘는 50만 사람을 명이 갖다가 그러니까요. 보트피플로 갖고 그 보트피플만 갔겠어요?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간 사람도 있지. 그죠. 걸어간 사람도 네, 많겠죠. 그 사람들까지 해갖고 한 70만 명 정도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120만의 화교 중에 네. 70만 정도가 베트남에서 나간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정리해 보면 약 300만 명 정도는 수용소 내지는 고원지대로 쫓겨난 거고, 네. 그리고 돈 많은 화교들 70만 명 정도는 배 타고 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 그렇죠. 어쨌든 동네에서 쫓겨나네요. 어떻게 됐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단지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 정권에서 일했거나 과거 정권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둘 수 없다고 그래서 다 내쫓아버린 거고, 교사라든가 가이드라든가 통역, 영어하는 사람들은 다 미제 간첩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는 빨리 튀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저기 하는 거는 통합을 했는데 남부에 있던 베트콩도 발탁 안 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이런 애들도 발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뭐 유시민, 이재명, 이낙연 이런 자들.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는 것이죠.